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전혀 세금을 추징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수익이 많은 사람들.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26년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으로 부동산을 살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지금 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초기 투자금은 본인 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부모님으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나 부모, 특히 이렇게 가족 간에 자금 이동이 있을 때는 좀 자금 출처 조사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증여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증여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자녀들한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여해 줄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우선 자금을 대여해 줄 땐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쓰죠. 네. 근데 차용증을 쓰고 이제 이자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이 많잖아요. 이제 당연히 줘야 이게 네. 차용된 걸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를 그럼 몇 프로를 줄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요. 먼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제 가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 쓰고 이자를 안 줘도 괜찮다. 이런 내용 많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제가 집을 사는데 딱 2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2억 1,700 이하죠. 그렇죠. 2억 1,700 이하면은 이자를 안 줘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자 없이 한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5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근데 과세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너 부동산 살 때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그때 제가 뭐 여차여차해서 다 소명을 하고 2억 원은 부모님한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딱 내밀었어요. 그럼 과세당국이 잘했다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이 원금 2억 있잖아요. 네. 원금 2억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차용증은 사실 나중에 사후에 소급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내가 소급 작성은 안 했더라도 과거에 5년 전에 작성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과세당국이 나중에 점검 나오면은 돈 빌렸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2억을 그냥 증여를 받아버린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자금 거래는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빌려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증여세 과세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차용증 기본적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게 그냥 증여해준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자 지급입니다. 그 이자를 꼭 주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2억 1,700 이하라 하더라도 뭐 이자를 안 주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자를 주는 게 좋고요. 그럼 이자를 이제 몇 프로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자는 그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줬잖아요. 2억을 빌려줬으니까 원래 상증법상 이자의 시가는 4.6%거든요. 그럼 2억에 만약에 내가 이자를 1%만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4.6%에서 1%를 빼면 3.6%죠. 네. 그럼 3.6%에다 2억을 곱하면은 72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자 과소 지급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2억을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줬는데 이자를 1%씩 주고 있다. 그럼 우선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원금을 증여받는 걸로 보진 않아요. 네. 원금은 진짜 빌려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자를 또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돼요. 1%를 주면은. 왜냐면 4.6%에서 1% 빼면 3.6% 덜 준 거고 3.6%에다 2억을 곱하면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제 2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1%니까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는 이자 소득 이자 소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 소득세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일반인들 이자 속세 몇 프로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은행에서 이제 이자 받을 때는 15.4%로 원천 징수하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사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세율이 몇 프로냐면은 27.5%입니다. 소득세가 25%, 지방세가 2.5%, 그래서 27.5%.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과세당국에서 포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자를 받아도 그냥 잘 넘어가요. 과세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네. 그럼 이게 다 노출되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한테 과세가 되고요. 또는 아버지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네. 이자를 한참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나오겠죠. 네. 그럼 과세당국은 통상 10년치 계좌를 다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이자 받은 내역이 포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강의 나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의 나갔을 때는 이제 세법 규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법 규정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과연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좀 편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금액이 소액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고 당장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신고를 잘 안 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경우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부모로부터 이제 자녀가 자금을 빌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나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낼 때 차용받았다고 이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당장은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빌려준 내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자를 매년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금은 증여받은 걸로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는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과세당국은 나중에 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갚을 때까지 추적합니다.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후 관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후 관리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돈을 한 3억을 빌렸다고 이제 소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차용증도 제출하고 뭐 이자 지급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과세당국이 진짜 빌렸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전산망에다가 이 금액을 나중에 갚는지 안 갚는지 보겠다는 의미로 사후 관리를 딱 클릭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이나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전산에서 출력이 돼요. 점검하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담당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뭐 인사이동으로 이제 떠났을 거잖아요. 그럼 후임자가 와도 이 전산으로 이 사후 관리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부모로부터 빌렸던 돈 있잖아요. 이걸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점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안 나오고 3년이나 5년 지나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3억을 빌렸다고 과세당국에 소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났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네. 국세청에서. 그래서 과세당국이 이제 이걸 다 잊고 있구나. 이거 나중에 3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고 있어요. 자녀가 그 집을 팔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 돈을 안 갚고 그리고 다시 다른 걸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과세당국 어떻게 보겠어요? 증여로 보죠. 그렇죠. 증여로 봅니다.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을 채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후 관리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취득했다고 소명한 분들은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야 되고요. 1, 2년 지나서 연락이 없다고 이자도 끊어버리고 원금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추후에 과세당국에서는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쓸 때 네. 그 기간을 상환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잡고 10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고 10년 후에 상환을 했다면 이건 증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이 길어도요? 네, 기간이 길어도 이제 자녀가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이제 추후에 과세당국이 점검 나오기 전에 상환을 해버렸으면은 그건 진짜 빌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고액의 자금을 부모한테 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과연 저 10년 동안 자녀가 저 상환할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어, 그러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고액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선까지일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고액의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그 자녀의 능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연봉이 한 3억이 돼요. 근데 자녀가 10억을 빌렸어요. 이건 자녀 연봉 몇 년만 모으면 다 상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가 이제 아주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10억을 빌렸는데 자녀 연봉이 3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저 10억을 다 갚으려면 30년 지나도 못 갚거든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에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중에 어떤 방식이 좀 세금 측면에서 절세가 좀 더 가능한지, 또 이게 시가와 공시지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잖아요. 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거기에 비해서 근로소득의 이제 상승률은 굉장히 소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부모들의 이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집을 증여해 줄 거냐, 아니면 집을 살 돈을 증여해 줄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을 증여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현금을 증여하면은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강남은 당연히 이제 자녀들이 증여받아서 사기는 어렵고요. 강북권에 있는 신축만 해도 예전에는 10억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지역에 강북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거의 15억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증여해가지고 자녀들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만난 이런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은 자녀들한테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 있죠. 아, 네,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 중에 사업이 좀 잘 진행되는 곳, 그리고 사업성이 좀 좋은 곳, 주로 이제 역 근처에 이제 재개발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곳들이 이제 2017, 18, 19년 이럴 때 보면은 매매가 기준으로 한 1억 미만, 그 당시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안고 매매가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이내. 네. 이런 이제 빌라를 사가지고요. 보통 사업 시행 인가난 뒤에 그런 빌라를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 명의로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현금 한 7, 8천만 원을 증여하고 네. 전세 한 8천만 원 승계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의 빌라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을 시행하잖아요. 네. 그럼 조합원 분양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한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한 3억에서 한 5억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될 때, 보통 이제 2021년, 22년 준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준공되는 시점에 당장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 한 3억 이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그 준공되는 물건에 이제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으로 그 아파트 잔금을 충당하는 거죠. 네. 그럼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준공된 뒤에 그 새 아파트 가격은 뭐 10억이 훨씬 넘어버렸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좀 대출 받아가지고 임차인 세입자 퇴거시키고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들어 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지금 당장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주면은 그러려면 이제 증여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당장 부모가 15억 조달해 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의 이제 빌라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초기 재개발은 사업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단위가 훨씬 커지겠죠. 지금은 한 뭐 3억대 이상의 이제 자금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주고 나중에 이 빌라가 이제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과정. 이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자녀들의 주택 마련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조금 돈이 더 되고 새 것이 될 걸 미리 사주시는 거네요.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서울 수도권도 재개발 또 재건축이 조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또 절세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세 전략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기존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죠. 네.
그리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은 이걸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일시적 이주택은 기존 주택의 양도세도 비과세해주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를 안 하고,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죠. 근데 기존에 이제 새 집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내가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곧 새 집으로 바뀔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새로운 집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곧 새 아파트로 바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투자도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샀을 때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3항과 4항에 있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존에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갈 입주권을 하나 사는 겁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입주권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관리 처분 인가난 뒤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있죠. 그 권리를 도정법과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딱지 같은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요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 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 해주냐면은 이 입주권이 언젠간 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네.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됐잖아요. 네.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 세대원이 이 준공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이게 사후관리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네요. 그렇죠. 거주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팔고 비과세 받고 이 새 아파트 준공됐잖아요. 들어가서 최소한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이 새 아파트도 1주택 상태에서 팔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퐁당퐁당으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절세 팁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진행 중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빌라나 아파트가 사업이 진행되면 멸실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멸실 될 때 내가 거주할 집이 하나 필요하겠죠. 네. 그럼 내가 거주할 집을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얻는 게 아니고 사요. 좀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1년 이상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이 집, 이걸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내가 1년 이상 이 집에서 거주하고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이제 준공이 되면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럼 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죠. 그래야죠. 이사 갈 때 이 대체주택을 팔잖아요. 그럼 이 대체주택을 또 비과세 해줍니다. 이걸 이제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 비과세 받고 새 아파트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사후관리가 있거든요. 새 아파트 준공되고 3년 안에 전입해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끝나는 거고, 우리 새 아파트 들어가 또 살잖아요. 살다가 또 1주택 상태에서 팔면 또 비과세 받고.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절세 팁이어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 돈으로 내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산 경우에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 설명드렸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는 주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소득, 이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취득 내역이 과다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증여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겠죠.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 신고 안 이루어진 자금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조사받을 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전혀 세금을 추징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수익이 많은 사람들. 아. 우리 비트코인 수익 지금 과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지금 가상자산 이제 과세가 26년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파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부터 통보가 오는 거지 과거 거는 통보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죠. 네. 이건 아직도 통보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친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좀 몇 년 전부터 일찍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거래로 한 50억의 수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주위에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 자금으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대출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소득세 신고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강남에 30억대 아파트를 샀어요. 네.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야? 또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소명 내역이 뭐냐? 가상자산 매매 차익. 이게 50억이었다. 그럼 이게 소득세 과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당장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으로 부동산을 살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막상 나왔을 때 과세가 되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지금 과세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초기 투자금 있죠. 네. 이 초기 투자금은 본인 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 부모님으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근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소득은 저희가 과세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이 금융 계좌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자산들을 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거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년 동안에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이상이 한 번이라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 5억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면은 그때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네. 2024년 기간 중에 2024년 말 잔액을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그 5억 기준을 터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24년 그 금융계좌 잔액을 24년 말 잔액을 25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를 안 하면은 불이익이 엄청 크거든요. 네. 우선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 근데 과태료가 최고 20%예요. 금융계좌 잔액이 20%. 그 굉장히 크죠. 만약에 잔액이 10억이었다. 그럼 최대 2억까지 이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과태료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금액이 50억 이상이잖아요. 50억 이상인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과태료 빼고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뭘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우선 금융자산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네. 보험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식이 있죠. 네. 주식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식 잔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 그 가상자산이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도 과세는 2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계좌 잔액에 가상자산을 이제 팔면 계좌가 잠깐 그 계좌가 이제 금액이 찍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5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과세당국에 통보가 안 되잖아요. 거의 통보가 안 돼가지고 요거 신고를 안 해도 과세당국이 이거 포착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다 국세청으로 통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도 지금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국세청과 해외 이제 조세당국이 지금 정보 교환 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료가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를 이제 안 당하려면은 가급적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무슨 제재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가 교환되면 이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세금이든 아니면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이든 이제 공부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거나 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달려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당국의 이제 통지나 고지를 받은 다음에는 사실상 해결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내나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실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